기사님, 가난한 척하지 마세요. 그 차 방향제 하나가 제 월급보다 비싸 보이니까요. 재벌가의 결혼 거래를 피해 집을 나온 윤설아는 성수동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한다. 같은 날 한울모빌리티의 유일한 후계자 강준호 역시 맞선을 거부하고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로 숨어든다.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만난 두 사람은 상대가 자신보다 더 가난하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황당한 거짓말을 이어간다. 그러나 싸구려 옷과 피곤한 얼굴 아래에서는 감출 수 없는 부자의 습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기사님, 가난한 척하지 마세요. 그 차 방향제 하나가 제 월급보다 비싸 보이니까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윤설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새벽 1시를 넘긴 성수동 골목에서 호출한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차 안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손잡이에는 먼지 한 점 없었고 검은색 가죽 시트에서는 막 개봉한 명품 가방 같은 향이 났다. 운전석의 남자는 흰 장갑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그가 룸미러로 설아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손님은 월급이 얼마인데요? 설아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턱을 들었다. 많지는 않죠. 하루 종일 접시 나르고 손님들한테 사과하다 보면 겨우 월세 내는 정도예요. 남자는 방향지시 등을 켜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런 분이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계시네요. 설아는 황급히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거 가짜예요. 초침 움직임은 진짜 같은데요. 가짜도 요즘 잘 만들어요. 그럼 제 방향제도 가짜라고 해두죠. 향은 못 속여요. 시계도 못 속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룸미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먼저 시선을 피한 쪽은 설아였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운전이나 하세요. 별걸 다 따지시네. 남자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손님이 먼저 제 가난을 의심하셨잖아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설아는 성수동 골목의 작은 한식주점에서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녀가 윤명성 호텔그룹 회장의 외동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매니저 최미경은 설아가 세 번째로 깨뜨린 소주잔을 보며 관자놀이를 눌렀고 설아는 손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법보다 이사회의 시선을 견디는 법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윤설아 씨, 이 수건 어디서 났어요? 미경이 물었을 때 설아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은은한 무늬에 천을 내려다보았다. 급하게 집을 나오느라 가방 속에 남아있던 실크 스카프를 행주 대신 꺼낸 것이었다. 시장 앞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1,000원짜리에 왜 상표가 박혀있죠? 짝퉁이겠죠. 미경은 믿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더 따지지 않았다. 이칸보리. 그때 술에 취한 손님 한 명이 와인병을 흔들며 비웃었다. 이 집은 직원 교육도 안 시켜. 이걸 왜 이렇게 잡아 설아는 본능적으로 병의 밑부분을 받치며 말했다. 그 와인은 흔들면 침전물이 올라와요. 10분 정도 세워두셨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이 눈을 가늘게 떴다. 서빙 알바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연한 얼굴로 답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사실 그 와인은 명성호텔 창립 기념식에서만 제공되는 희귀 빈티지였다. 설아는 18살부터 매년 그 향을 맡았다. 자신의 입이 또다시 삶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서둘러 퇴근 도장을 찍고 가게를 빠져나왔다. 강준호 역시 평범한 운전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울모빌리티 창업주의 장손이자 유일한 직계 후계자인 그는 그날 아침까지도 여의도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명성호텔 손녀와의 맞선을 통보하자 그는 준비된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름도 사진도 학력도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 간 합병을 위해 상대방의 인생을 검토하는 행위 자체가 역겨웠다. 그는 본사 시험 운행팀에 보관돼 있던 검은색 세단을 빌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가명 강도현으로 운전 플랫폼에 등록했다. 가난한 척하면 적어도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은
걸러낼 수 있다고 믿었다. 문제는 그가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편의점에서 산 검은 셔츠는 피부에 거칠게 닿았고 손님이 남긴 과자 부스러기를 직접 치워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괴로웠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쓰던 친환경 세정제를 차에 뿌리고 수입가죽 전용 클리너로 좌석을 닦았으며 손에 먼지가 묻는 것을 견디지 못해 맞춤 제작한 흰 장갑까지 꼈다. 처음 두 손님은 새 차를 좋아했지만 세 번째 손님인 윤설아는 차에 타자마자 모든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준호는 그녀가 단순히 눈썰미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같은 거짓말쟁이인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목적지가 여기 맞습니까? 준호가 차를 좁은 골목 앞에 세우며 물었다. 설아는 휴대전화 화면과 낡은 건물을 번갈아 보았다. 지도에는 분명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눈앞에는 불이 꺼진 세탁소와 철문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집을 나온 뒤 온라인에서 찾은 보증금 없는 방을 계약했으나 아직 직접 가본 적은 없었다. 계약을 도와준 중개인은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었다고 했다. 설아는 애써 태어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네, 맞아요. 아주 좋은 곳이죠. 역도 가깝고 햇빛도 잘 들고. 준호는 차창 밖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골목에는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는 철거 예정 안내문이 반쯤 뜯긴 채 붙어 있었다. 여기 사람이 사는 곳 맞습니까? 당연하죠. 우편함이 없는데요. 안쪽에 있겠죠. 철문에는 폐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요즘은 빈티지하게 붙여놔요. 설아가 억지로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전화로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되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를 살펴보았다. 그는 설아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계약서 보여주세요. 왜요?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요. 제가 그런 것도 구분 못할 사람으로 보여요. 준호가 그녀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밑창에는 비에 젖은 포장 비닐이 아직 붙어 있었다. 네, 상당히 그렇게 보입니다. 설아는 분노를 참으며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냈다. 준호는 가로등 아래에서 서류를 훑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빠져 있었고 중개업소 주소도 존재하지 않는 번지였다. 보증금은 적었지만 설아가 식당에서 한 달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빼앗으며 말했다. 돈 조금 잃은 것뿐이에요. 다시 벌면 돼요. 조금이 얼만데요? 그건 기사님이 알 필요 없죠. 오늘 밤 잘 곳은 있습니까? 친구 집에 가면 돼요.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자고 있을 거예요. 한 명도 없군요. 그의 말은 정확했지만 잔인했다. 설아는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었다. 집을 나올 때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가족과 지인의 번호 대부분을 지웠다.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순간 할머니가 자신을 찾아낼 것 같았고 도움을 청하는 순간 독립이 실패로 끝날 것 같았다.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근처에 여성 전용 고시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거기서 자요. 제가 왜 기사님 말을 들어야 하죠?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골목에서 밤을 보내면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협박이에요. 현실 설명입니다. 설아가 발끈했지만 그때 골목 끝에서 술 취한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다시 차문을 열었다. 여성 전용 고시원까지 요금이 얼마죠? 준호는 운전석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 건 서비스입니다.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 아닙니다. 손님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제 평점이 떨어지니까요.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그녀는 앱에 표시된 기본 요금보다 많은 돈을 준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서비스 같은 건 싫어해요. 준호는 동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돈이면 내일 아침은 뭘 먹습니까? 식당에서 남은 밥 먹으면 돼요. 그 식당 직원 식사 제공 안 하던데요. 설아가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준호는 잠시 멈췄다.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동안
식당 운영 정보를 검색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태연하게 둘러댔다. 아까 손님이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소화되는 소리였어요. 하루 종일 굶은 사람 소리 같던데요. 기사님은 남의 뱃소리까지 분석해요. 운전 오래 하면 별걸 다 듣습니다. 설아는 지갑에서 마지막 동전까지 꺼내 건넸다. 그럼 이걸로 귀 세척이나 하세요. 준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아주 짧았지만 설아는 그 웃음이 생각보다 따뜻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리고 차에서 내렸다. 고시원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 준호가 창문을 내리고 불렀다. 손님, 또 뭐예요? 내일 중개인에게 혼자 연락하지 마세요. 계약서 사진 보내주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준호는 앱 메시지 기능을 가리켰다. 보낼 방법은 있습니다. 설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입구로 들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조금 전보다 느려져 있었다. 준호는 차를 출발시키고도 한동안 룸미러를 확인했다. 설아가 고시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본 뒤에야 엑셀을 밟았다. 그는 자신이 왜 낯선 여자의 숙소까지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점투성이었다. 1,000원짜리 식사를 걱정하면서도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찾고 오래된 식당에서 일하면서 고급 와인의 상태를 냄새만으로 알아챘으며 월세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도 낯선 사람 앞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준호가 빚이 많거나 형편이 어려운지 묻지 않았다. 차가 지나치게 좋다고 의심하면서도 그의 수입이나 재산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할아버지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블루투스 연결을 끄고 직접 전화를 받았다. 도련님, 내일 오후 맞선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명성호텔 강남점입니다.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안 갑니다. 회장님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관심 없습니다. 윤명성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양가가 오래 준비한 자리입니다. 준호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다른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그의 숙부 강성재였다. 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운전 일을 시작한 기분이 어떠냐는 짧은 문장이었다. 준호의 눈빛이 굳었다. 가명을 아는 사람은 비서 한 명뿐이었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지만 성재는 받지 않았다. 차 뒤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좁은 고시원방에 들어선 설아는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방은 그녀가 사용하던 드레스룸보다도 작았고 벽 너머에서는 누군가 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스며들었다. 설아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가방 속에는 생수 한 병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다가 실크 스카프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식당에서 행주로 쓰던 바로 그 스카프였다. 어머니가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물건이라 아무리 낡아도 버릴 수 없었다. 설아는 급히 차량 호출 앱을 열었다. 기사와의 임시 대화창이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메시지를 쓰려던 순간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차가웠다. 내일 오후 2시 명성호텔로 와라. 싫어요. 네가 집을 나가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는 걸 독립이라고 생각하니. 설아의 손끝이 굳었다. 사람을 붙이셨어요.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게 보호자의 책임이다. 저는 28살이에요.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일 와서 네 선택을 직접 설명해. 한울그룹 후계자와의 자리를 피하려고 도망친 이유도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싶지 않아요. 상대도 너와 똑같이 자리를 거부했다더구나. 설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잘 됐네요. 서로 만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전원을 꺼버렸다. 그러나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상대 역시 자신만큼
그 자리를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궁금했다. 다음 날 오전 설아는 밤새 잠을 설친 얼굴로 식당에 출근했다. 미경은 그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던져주며 말했다. 오늘 단체 손님 있어요. 접시 깨면 월급에서 뺍니다. 설아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월급보다 많이 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숨만 쉬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앱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젯밤 기사였다. 차 뒷좌석에서 발견한 물건이 있다는 말과 함께 스카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설아는 즉시 답장을 썼다. 그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니 버리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준호는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새벽 3시에 분실 신고를 4번이나 확인했느냐고 되물었다. 설아는 한동안 화면을 노려보다가 퇴근 후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보냈다. 잠시 뒤 준호가 좋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중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 등록되지 않은 업체 같으니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편이 좋겠다고 적었다. 설아의 표정이 굳었다. 자신이 정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보다 그 남자가 약속하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이 더 당황스러웠다. 미경이 옆에서 화면을 힐끗 보고 물었다. 남자친구예요. 설아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으며 즉시 부정했다. 아니에요. 빚 많은 운전기사예요. 빚이 많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차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보통 빚이 많아요. 설아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논리를 내놓고 주방으로 도망쳤다. 저녁 10시 준호는 식당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어두었다. 그는 퇴근하는 설아를 기다리는 동안 맞선 상대에 대한 전자문서를 다시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상대방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도피가 단순한 반항으로 끝날 것 같았다. 얼마 뒤 설아가 가게에서 나왔다. 그녀는 전날보다 더 초라해 보이기 위해 낡은 점퍼를 걸쳤지만 목에는 아무렇게나 묶은 고급 실크끈이 남아 있었다. 준호가 창문을 내리자 설아는 차에 타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스카프만 주세요. 사례는요, 어제 요금보다 더 줬잖아요. 그건 요금이고 이건 분실물 보관료입니다. 얼마를 원하는데요. 준호는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잠시 즐기다가 길 건너 포장마차를 가리켰다. 떡볶이 한 접시. 설아는 의심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사님, 혹시 저한테 관심 있어요? 준호는 잠깐 멈춘 뒤 무표정하게 답했다. 굶은 사람을 보면 신경이 쓰이는 성격입니다. 제가 사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사달라는 겁니다. 오늘 기름값이 올라서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그는 일부러 한숨까지 내쉬었다. 설아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냈다. 좋아요. 대신 1인분만 시켜요. 저는 배 안 고파요. 바로 그 순간 설아의 배에서 선명한 소리가 났다. 준호는 웃음을 참으며 차에서 내렸고 설아는 얼굴을 붉힌 채 그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길 건너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그들의 모습을 연달아 촬영하고 있었다. 포장마차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떡볶이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도 좀처럼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윤설아는 메뉴판 아래 적힌 가격을 3번이나 확인했고 강준호는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을 마시기 전에 컵 가장자리를 물티슈로 닦았다. 설아가 그 모습을 놓칠 리 없었다. 기사님, 길거리 음식 처음 먹어봐요. 준호는 흰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태연하게 답했다. 위생에 예민한 편입니다. 운전하면서 손님은 어떻게 태워요? 숨을 참습니다. 설아가 피식 웃었다. 준호는 떡볶이 하나를 입에 넣었다가 지나치게 매운 양념에 눈가를 찌푸렸다. 설아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씹었지만 혀가 얼얼해지자 몰래 물을 들이켰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부터 자극적인 길거리 음식과는 거리가 먼 식탁에서 자랐다. 그러나 상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접시를 끝까지 비웠고 계산할 때는 서로 먼저 구겨진 지폐를 내밀었다.
제가 스카프 보관료로 사기로 했어요. 준호가 말하자 설아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기름값이 없다는 사람이 왜 돈을 내요? 3,000원 정도는 있습니다. 그 3,000원이면 내일 주유소 화장실이라도 이용해야죠. 준호가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자 설아는 기어코 돈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포장마차를 나온 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는 척하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동시에 약국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소화제를 설하는 위장약을 집어들었다. 진열대 앞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약을 등 뒤로 숨겼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이상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준호가 야간 운전을 마칠 시간에 맞춰 설아가 식당에서 퇴근했고 설아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늘 그의 차가 근처에 있었다. 두 사람은 이것을 데이트라고 부르지 않았다. 설아는 기름값을 아껴주기 위해 같은 방향의 차를 얻어 타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준호는 그녀가 다시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강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을 골라 나누어 먹었고 할인 시간이 된 빵집에서 남은 빵을 2개씩 샀으며 무료 전시가 열리는 성수동 창고를 함께 돌아다녔다. 계산할 때마다 둘 사이에는 작은 전쟁이 벌어졌다. 설아는 동전 지갑을 흔들며 자신이 더 많이 벌었다고 우겼고 준호는 이번 주 평점이 올라 수입이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 설아의 급여는 깨진 그릇값과 유니폼 세탁비가 빠져 거의 남지 않았고 준호가 운전으로 번 돈은 차량 내부를 관리하는 비용보다 적었다. 어느 날 준호가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2잔을 뽑으려 하자 설아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한 잔만 사요. 나눠 마시면 되잖아요. 준호는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소매를 붙잡은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설아는 뒤늦게 손을 놓으며 헛기침했다. 두 사람은 종이컵 하나를 번갈아 들고 마셨다. 따뜻한 커피보다 서로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가 더 신경 쓰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설아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냈지만 사기를 친 중개인에게서 돈을 돌려받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준호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추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새로운 방을 연결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설아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 이미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집을 나온 결정까지 실패가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알리지 않고 이번 달 급여의 절반을 다시 송금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자 중개인은 또다시 사라졌다. 설아는 식당 뒤편 쓰레기통 옆에 쭈그려 앉아 최미경이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또 돈 보냈어요.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경은 혀를 차면서도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세상에는 친절한 얼굴로 접근하는 사기꾼이 많아요. 사람 믿는 건 좋은데 확인하지 않고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설아는 컵을 꽉 쥐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실수를 돈으로 덮어주지 않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날 밤 준호가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러나 준호는 그녀의 부은 눈과 손톱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양파를 많이 썰었어요. 그녀의 양파를 많이 썰었어요. 서빙 직원이 뒷골목에서 양파를 썹니까? 요즘 식당은 다 같이 이래요. 준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차를 출발시키기 전 그녀의 휴대전화에 다시 나타난 중개인의 이름을 보았다. 다음 날 저녁 준호는 플랫폼을 통해 강남에서 장거리 호출을 받았다. 중년 남성 승객은 값비싼 여행용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앉자마자 전화통화를 시작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가방 옆면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준호를 몰아붙였다. 이거 해외에서 주문한 거야. 네가 트렁크에 함부로 던져서 이렇게 됐잖아. 준호는 가방을 직접 들어 조심스럽게 넣었고 처음부터 같은 자국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했다. 그러나 승객은
현장에서 거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마침 준호와 저녁을 먹기로 했던 설아가 근처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다 상황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가방의 손상 부위를 살펴보았다. 고객님, 이 자국은 방금 생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설아는 겁먹지 않고 가방 모서리를 가리켰다. 새로 긁혔다면 가죽 표면이 들려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는 이미 광택제가 여러 번 스며들었어요. 지퍼 옆 실밥도 같은 색으로 변색됐고요. 그녀는 곧바로 준호의 차량 기록 화면과 트렁크 카메라 저장 여부를 확인했다. 한울 모빌리티의 고급 차량 서비스 규정을 어릴 때부터 보아온 덕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 준호가 영상을 열자 승객이 출발 전 이미 긁힌 부분을 아래로 돌려 가방을 싣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남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욕설을 내뱉고 돌아섰다. 설아는 그를 따라가지 않고 플랫폼 고객센터에 증거를 보내 신고 절차까지 마쳤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식당 직원이 이런 대응도 배웁니까? 설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요즘 유튜브는 호텔 서비스 교육까지 해주나 보네요. 기사님은 도움받았으면 고맙다고만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상보다 순순한 대답의 설아는 오히려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그날 편의점 앞 플라스틱 탁자에서 컵라면 2개를 먹었다. 준호는 설아가 포크로 면을 돌돌 감아먹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중개인 이야기를 꺼냈다. 돈 또 보냈죠. 설아의 손이 멈췄다. 제 휴대전화 봤어요. 화면에 떴습니다. 남의 메시지를 보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사기꾼에게 2번 돈을 보내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설아는 상처받은 얼굴로 컵라면 뚜껑을 덮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떡해요? 또 연락이 오면 3번째로 송금할 겁니까? 기사님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아요. 적어도 확인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준호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상대의 배경과 목적을 확인한 뒤에야 안심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료를 모았고 다정한 말일수록 더 오래 의심했다. 설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다. 그는 이미 중개업소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신고 방법을 정리해둔 상태였다. 화내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건 가져가요. 설아는 종이를 받지 않으려다 맨 아래 적힌 주소를 보았다. 중개인이 사용한 사무실 주소가 한울 모빌리티 협력사 창고 근처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비웃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려 했음을 깨달았다. 왜 여기까지 해줬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같은 실수를 3번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설아는 결국 서류를 받아들었다. 다음부터는 먼저 물어봐요. 뭘요? 도와줘도 되는지. 준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는 설아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말은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너무 쉽게 믿었다. 준호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비서에게 설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 간단한 신원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그는 가족관계나 재산까지 조사하지 말고 사기 전력과 위험 요소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린 직후부터 불쾌한 죄책감이 따라붙었다. 설아가 알게 된다면 분명 자신을 혐오할 것이었다. 다음 날 비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을 보냈다. 윤설아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최근 주소가 없고 휴대전화 명의도 몇 주 전에 새로 개통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한 점은 많았지만 범죄 기록은 없었다. 준호는 더 깊이 조사하라는 말을 쓰다가 지웠다. 그때 숙부 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운전기사는 할만하냐? 준호는 차갑게 물었다. 누가 말했습니까? 성재는 웃으며 답했다. 후계자가 본사를 비우고 밤마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니?
제 일을 감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심이지. 그런데 요즘 자주 태우는 손님이 있더구나. 준호의 눈빛이 굳었다. 성재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전송된 사진에는 설아가 준호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아직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즉시 주변을 살폈지만 검은색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준호는 설아를 시험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그것은 스스로도 비겁하다고 느끼는 행동이었다. 그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설아가 편의점에서 가장 싼 김밥 2줄을 사와 옆에 앉자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차를 잃을 수도 있어요. 설아는 포장을 뜯던 손을 멈췄다. 왜요? 빚이 좀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압류될 겁니다. 실제로 그의 차는 회사 소유였고 빚도 없었다. 준호는 말을 내뱉는 순간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설아는 얼마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차가 사라지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운전 외에 무엇을 잘하는지 물었다. 준호는 무심코 기업 운영과 시스템 설계라고 답할 뻔하다가 말을 바꿨다. 길 찾는 건 잘합니다. 그럼 배달 일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원래 안 간단해요. 그래도 사람은 다른 길을 찾잖아요.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날 받은 급여였다. 중개인에게 돈을 잃은 탓에 남은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다음 달 생활비 전부였다. 이거 받아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싫습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2배로 갚아요. 당신도 돈 없잖아요. 저는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고 고시원비는 이미 냈어요. 그 중개인에게 돈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기분을 잘 알아요. 설아는 봉투를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차를 잃으면 기사님이 제 퇴근길을 못 데려다 주잖아요.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설아가 먼저 돌아간 뒤 준호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지폐 사이에는 동전 몇 개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기름값이 오르더라도 밥은 굶지 말라는 글이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마지막 획이 조금 흔들려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시험을 했는지 깨달았다. 설아는 그가 가진 돈을 확인하지 않았고 빚의 규모를 묻지도 않았으며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았다. 준호는 곧바로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고시원으로 갔다.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중 설아가 비닐봉지에 식당에서 남은 밥과 반찬을 담아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준 돈 때문에 저녁조차 사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갚고 싶으면 나중에 제대로 갚아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기사님도 계약서 확인해줬잖아요. 그건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들었죠. 설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지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준호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호의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해야 했다. 입술이 열리려는 순간 설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명성호텔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잠깐 나타났다가 그녀가 급히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그 이름을 분명히 보았지만 모른 척했다. 한편 강성재는 한울모빌리티 본사 집무실에서 새로 전달된 사진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처음에는 준호가 평범한 여자와 어울리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장의 사진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자 성재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몇 년 전 명성호텔 창립 기념식에서 윤명성 회장의 손녀를 본 적이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회장 옆에 서 있던 얼굴과 식당 앞 낡은 점퍼 속 얼굴은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성재는 부하에게 사진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여자의 손목에 찬 시계와 가방에 묶인 실크 스카프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윤설아가 맞습니다. 부하가 말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알고 만나는 걸까요? 성재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준호가 정체를 알았다면 저런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윤설아 역시 가족의 시선을 피해 더 조심했을 것이다. 둘은 정말로 서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성재의 입가에 느린 미소가 번졌다. 아무것도 알리지 마. 어렁. 오히려 계속 만나게 둬. 왜 그러십니까? 성재는 책상 위에 놓인 명성호텔과 한올 모빌리티의 공동사업 검토서를 바라보았다. 두 후계자가 가명으로 만났고 같은 기간 양쪽 회사의 협력 자료가 움직였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믿을까? 그는 사진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 거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겠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졌고 성재는 부하에게 설아의 부동산 계약과 준호의 운행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설아와 준호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봐 준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무너뜨릴 증거도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윤설아는 명성호텔 강남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끝내 강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 오늘은 식당 근무가 늦게 끝날 것이라는 짧은 거짓말만 남긴 채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는 할머니가 보낸 짙은 남색 정장이 걸려 있었고 옆자리에는 호텔 비서가 준비한 구두와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설아는 고시원에서 입고 나온 낡은 점퍼를 벗으며 창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구겨진 지폐를 세며 떡볶이 값을 걱정했고 오늘은 다시 수십 명의 직원이 문을 열어주는 윤명성 회장의 손녀가 되어 있었다. 차가 전용 구역에 멈추자 수행기사가 내려 문을 열었다. 설아는 내리기 전 준호와 나눈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늘 밤에는 자신이 밥을 사겠다는 말과 빚은 조금씩 갚아도 된다는 말이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진실을 말하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지만 이름 뒤에 붙는 호텔과 재산과 혼담을 꺼내는 순간 그가 자신을 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았다. 설아가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다. 윤설아 전무님, 회장님께서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그녀는 짧게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식당 직원 윤설아였다는 사실마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각 반대편 전용 통로에서는 한 대의 은회색 슈퍼카가 천천히 주차구역으로 들어왔다. 강준호는 운전 플랫폼 앱을 종료하고 검은색 재킷 대신 비서가 가져온 맞춤 정장을 입었다. 할아버지가 긴급 이사회 참석을 명령한 이유는 명성호텔과의 공동 모빌리티 사업 검토 때문이었다. 준호는 자신이 그 자리에 가면 결국 맞선 문제까지 다시 꺼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숙부 강성재가 최근 협력사 자료에 직접 접근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상회의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비서에게 물었다. 오늘 명성 쪽에서는 누가 참석합니까? 비서는 태블릿을 확인했다. 윤 회장님과 윤설아 전무님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준호는 그 이름을 들었지만 아무런 연결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아는 설아는 성수동 식당에서 접시를 깨고 고시원에서 남은 밥을 데워 먹으며 월급 봉투를 빚많은 운전기사에게 내밀던 사람이었다. 재벌가 손녀와 같은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도련님께서 거부하신 맞선 상대도 윤설아 전무님입니다. 준호는 차문을 닫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사업 이야기만 합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검은 세단의 문이 열렸다. 준호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수행기사의 손을 받지 않고 혼자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낯익은 옆얼굴, 익숙한 걸음걸이, 그리고 가방 손잡이에 묶인 바로 그 실크 스카프가 보였다. 설아도 슈퍼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흰 장갑 대신 고급 시계를 찬 손 흐트러짐 없는 정장. 그리고 그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임원들. 그녀는 처음에는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주차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설아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놓칠 뻔했고 준호는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설아였다. 기사님이 여기 왜 있어요? 준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천천히 사라지고 냉기가 번졌다. 그 질문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식당에서 야근한다던 분이 왜 명성호텔 전용 차량에서 내립니까? 설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명성호텔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윤설아 전무님 회장님께서 맞선 상대이신 강준호 상무님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한울 측 비서도 허리를 숙였다. 강준호 상무님, 윤 전무님과의 첫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다. 설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강준호라고요. 준호가 낮게 되물었다. 윤설아 전무 비서들은 둘이 이미 아는 사이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설아는 준호의 슈퍼카를 바라본 뒤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름값이 올라 저녁도 못 먹는 사람이 이런 차를 타요. 준호는 그녀의 보석함과 수행 차량을 가리켰다. 월세를 못 내는 식당 직원에게는 전용 기사가 있었군요.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내민 빚 이야기를 믿고 월급 전부를 건넨 순간이 떠올랐다. 준호 역시 그녀가 고시원 계단에서 식은 밥봉지를 들고 있던 모습을 생각했다. 둘 다 속았고 둘 다 속였다. 그러나 상처의 무게가 같다는 사실은 그 순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설아는 비서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지시한 뒤 준호를 주차장 기둥 뒤쪽으로 끌고 갔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준호가 차갑게 되물었다. 당신은요,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이름을 숨기고 가족을 숨기고 호텔 비서실 전화까지 끊어가며 나를 만난 사람이 할 말입니까? 설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도 강도현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빚이 있다고 했고 차가 압류될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준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준호는 그 말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가장 비겁한 부분을 정확히 찔린 탓이었다. 그러나 수치심은 곧 방어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적어도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뭐라고요? 설아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모든 걸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도 전화번호도 계약서도 마음대로 조사했으면서 내가 누군지 정말 몰랐다고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설아의 위험 요소만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놓는 순간 조사 자체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 짧은 망설임만으로도 설아는 답을 얻었다. 정말 조사했네요.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기사님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 줄은 알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내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어요. 준호가 다가서며 말했다. 당신도 나를 시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나는 내 정체를 숨겼지만 당신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설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은 내가 떠나는지 보려고 빚까지 꾸며냈잖아요. 준호는 설아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가 건넨 봉투와 메모가 떠올랐다. 자신은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의 선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사과를 꺼내기에는 주변의 시선과 갑작스러운 배신감이 너무 컸다. 그 돈은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말하자 설아는 허탈하게 웃었다. 돈을 돌려주면 끝나요. 내가 걱정했던 시간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평범한 운전기사라고 믿게 만들고 실제로는 우리 집안과 혼담이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혼담을 싫어해서 도망친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조차 안 봤어요. 편리한 변명이군요. 그 말에
설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선을 그의 눈에서 발견했다. 재벌가의 여자가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움직인다는 의심이었다. 당신은 결국 내가 일부러 접근했다고 생각하는군요. 준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대답이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좋아요. 그럼 아주 간단하네요. 강도현도 없었고 식당 직원 윤설아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일도 전부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돌아서자 준호가 손목을 붙잡았다. 그렇게 쉽게 끝냅니까? 쉽지 않아요. 설아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 끝내는 거예요. 더 깊어지기 전에.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준호는 따라가지 못했다. 자신이 붙잡고 싶은 것이 거짓된 이름 아래의 여자였는지 눈앞의 윤설아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양가 회장들은 이미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윤명성 회장은 손녀의 굳은 얼굴과 준호의 차가운 표정을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눈치챘다. 반면 강 회장은 뜻밖의 우연이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지냈다니 혼담이 훨씬 수월하겠군. 설아가 즉시 말했다. 그런 관계 아닙니다. 준호 역시 굳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업과 혼담을 섞지 않겠습니다. 두 회장이 동시에 표정을 굳혔다. 그때 강성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을 보며 놀란 척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다.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하지만 혼담보다 먼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성재가 손짓하자 법무팀 직원들이 여러 개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첫 장에는 준호의 운전 플랫폼 기록과 설아가 이용한 차량의 경로가 정리되어 있었고, 다음 장에는 명성호텔과 한울모빌리티의 비공개 사업 일정이 나란히 표시돼 있었다. 특정 날짜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양사 내부 문서 접근 시간이 겹쳐 있었다. 성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두 후계자가 가명을 사용해 비밀리에 만났고 그 기간 양쪽 회사의 협력 사업 관련 자료가 외부 계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정확합니다. 설아는 파일을 넘기다가 자신의 고시원 주소와 부동산 계약서, 사본까지 포함된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죠? 성재는 대답 대신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 설아는 천천히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지만 이미 늦었다. 성재는 준호가 지시한 기본 신원 확인 요청서까지 화면에 띄웠다. 그 문서에는 설아의 전화번호, 근무지, 최근 주소와 위험 요소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건 사업 자료와 관계없는 개인 확인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상무님의 요청을 이용해 더 많은 자료를 모았다는 뜻이겠군요. 하지만 윤 전무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설아의 손이 파일 위에서 멈췄다. 준호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서로 확인하자 상처는 훨씬 선명해졌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던 순간에도 누군가는 뒤에서 이름과 주소를 검색하고 있었다. 준호가 설아에게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를 믿지 못해서 조사한 거 맞죠? 처음에는 위험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아가 쓰게 웃었다. 그 다음부터는 믿었어요. 준호는 곧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호텔 비서실에 전화를 숨겼던 장면과 오늘 전용 차량에서 내리던 모습을 떠올리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설아는 그의 침묵을 보고 시선을 내렸다. 역시 아니었네요. 윤 회장이 테이블을 치며 두 사람의 감정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라고 했지만 이미 관계의 균열은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성재는 준비한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명성호텔의 신규 프리미엄 셔틀 노선과
한울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험 구간 일부가 외부 서버에서 동시에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문서에는 설아가 계약한 부동산 중개업체와 준호가 운행한 차량 관리 계정이 자료 이동 경로로 표시돼 있었다. 설아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다. 이 계약은 제가 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작성했어요. 성재가 침착하게 답했다. 그러니 더 의심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가 파일의 시간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건 조작됐습니다. 설아 씨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차갑게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 권한이 없었는데도 우리 호텔의 고객 동선 자료가 왜 내 계약서에 적힌 업체를 거쳐 나갔지? 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사기꾼에게 건넨 개인정보와 계약서가 어떻게 기업 자료 유출에 이용됐는지 알지 못했다. 강 회장은 법무팀과 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두 사람의 모든 업무 권한을 정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성 측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설아의 법인카드 회사 차량과 사택 사용 권한이 즉시 중단됐고 준호 역시 직유와 시험 차량 이용 권한을 잃었다. 성재는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에는 만족감이 스쳤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 분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회의가 끝난 뒤 설아는 취재진이 몰려든 정문을 피하기 위해 직원용 통로로 내려갔다. 이미 누군가 두 후계자의 비밀 만남과 자료 유출 의혹을 언론에 흘린 뒤였다.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식당 매니저 미경의 부재중 전화와 고시원 주인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명성호텔에서 연락이 왔으니 더 이상 방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설아는 벽에 기대어 한동안 눈을 감았다. 어제까지 가난은 자신이 선택한 역할이었다.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가 카드 한 장을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돌아갈 집도 사용할 카드도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도 없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준호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언론에는 우리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당신에게 향하는 의혹은 줄어들 겁니다. 설아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설아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됐어요. 내가 먼저 말할게요. 강준호 상무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설아 씨,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비상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준호는 따라가려 했지만 비서가 다가와 차량과 휴대전화 보안 장비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의 손에는 설아가 건넸던 급여 봉투만 남아 있었다. 그 안의 돈은 한 장도 쓰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준호는 처음으로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맞았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어딘가에서는 강성재의 사람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까지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다. 윤설아가 명성호텔 직원용 출입구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멈춘 것은 법인카드가 아니라 휴대전화였다. 비서실에서 지급한 단말기는 보안 규정에 따라 원격으로 잠겼고 개인카드 역시 가족 신탁 계좌와 연결돼 있어 결제가 거절됐다. 그녀는 길가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가 화면에 뜬 승인 실패 문구를 한참 바라보았다. 뒤에 줄이 길어지자 점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결제 수단 있으세요? 설아는 지갑 속을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강준호와 3,000원짜리 떡볶이를 먹으며 장난처럼 모았던 잔돈이었다. 생수를 사고 나니 남은 돈은 버스 한 번 탈 정도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부르려다 앱을 닫고 지하철역까지 걸었다. 전에는 가난한 사람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고시원 주인은 명성호텔에 연락을 받은 뒤 방을 비워달라고 했고 식당에서는 그녀의 신분 때문에 손님과 기자가 몰릴 수 있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설아는 지하철 손잡이를 붙든 채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독립이 누군가의 선의와 보호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 인정은 가난보다 더 아팠다. 강준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한울 모빌리티는 시험 차량을 즉시 회수했고 운전 플랫폼 계정은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지됐다. 그는 한남동 아파트 출입 권한까지 중단된 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왔다. 비서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건네려 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다. 자신이 설아에게 가난을 시험한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설아에게 전화를 걸려 했으나 접촉하지 말라는 감사위원회의 경고가 떠올랐다. 더 솔직한 이유는 그녀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준호는 역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낸 뒤 새벽 인력 사무소를 찾아갔다. 운전 경력은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관리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그가 구한 일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시간제로 빌려 서류와 음식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다. 흰 장갑을 낄 여유도 차량 내부를 소독할 시간도 없었다. 헬멧 안쪽에는 이전 사용자의 땀 냄새가 배어 있었고 비가 내린 도로에서는 바지가 금세 흙탕물로 젖었다. 첫날 저녁, 준호는 잘못된 주소로 배달해 수수료를 절반이나 잃었다. 그는 지도와 물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 골목에서는 주차할 곳과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연락을 받지 않는 고객 때문에 계획이 끊임없이 무너졌다. 책상 위 숫자와 도로 위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사흘 뒤 성수동 식당 뒷골목이었다. 설아는 미경에게 마지막 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 부탁하러 왔고 준호는 근처 병원에 도시락을 배달하던 중이었다. 비를 맞아 머리카락이 젖은 준호가 헬멧을 벗는 순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설아와 눈이 마주쳤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장과 슈퍼카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지하 주차장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초라했고 누구도 숨길 것이 없어 보였다. 설아가 먼저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새 직업 잘 어울리네요. 새 직업 잘 어울리네요. 준호는 젖은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전무님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꽤 자연스럽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자 그는 곧바로 덧붙였다. 비꼬려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잘하더니 갑자기 왜요? 그때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준호는 가방에서 구겨지지 않도록 보관한 봉투를 꺼냈다. 설아가 건넨 급여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이걸 돌려주러 왔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다. 돈을 돌려준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요. 압니다. 그럼 왜 가져왔어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거짓말로 받은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건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변명 같아서요. 설아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다. 미경은 두 사람이 골목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식당은 기자들의 전화 때문에 설아를 계속 고용할 수 없었지만 건물주가 사용하는 위층 작은 방은 비어 있었다. 미경은 조건을 붙여 설아에게 방을 내주었다. 월세 대신 새벽 식재료 정리와 마감 청소를 맡는 것이었다. 준호에게는 식당에 오래된 배달 오토바이를 저렴하게 빌려주는 대신 야간 배달을 도와달라고 했다. 둘 다 재벌이든 뭐든 지금 우리 가게에는 손이 부족해요. 싸우려면 일 끝나고 싸워요. 미경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별다른 선택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병원 응급실과 야간 경비실, 인쇄소와 방송국 편집실로 늦은 식사를 배달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주문 순서를 이동거리만으로 계산했지만 설아가 병원 교대 시간과 건물별 출입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아 역시 손님의 요구를 모두 받아주려다 주방을 혼란에 빠뜨렸고 준호는 감당할 수 없는 요청에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둘은 매일 부딪혔지만 서로의 판단이 틀렸을 때 예전처럼 숨기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준호는 설아에게 먼저 물었다. 이 방식으로 바꿔도 됩니까? 설아도 도움을 받기 전에 거절부터 하지 않았다. 혼자 못하겠어요. 같이 봐줘요. 사소한 문장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어려운 변화였다. 일주일쯤 지나자 야간 배달 주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다. 설아는 손님들의 불만과 요청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고 준호는 오래된 노트북으로 배달 동선을 정리했다. 어느 날 새벽 준호는 한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낯익은 창고 주소를 발견했다. 설아가 부동산 계약서에서 본 중개업체 주소와 불과 한 블록 차이였다. 그는 배달을 마친 뒤 골목으로 돌아가 건물 번호를 확인했다. 아수문이 이강고, 이강, 간판 없는 창고 앞에는 한울 모빌리티 협력사 로고가 붙은 소형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다음날 설아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식당의 식재료 거래 명세서를 가져왔다. 같은 회사가 명성호텔의 일부 식자재 운송과 행사 장비 보관도 맡고 있었다. 설아는 명세서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내가 계약금을 보낸 날, 바로 다음 날, 이 업체가 우리 호텔 행사 자료를 수령했어요. 준호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운전했던 차량의 관리 기록과 비교했다. 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된 날마다 차량이 같은 창고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곳에 간 기억이 없었다. 운행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설아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확실해요. 차량 위치 데이터는 회사 관리 계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신호와 충전 기록까지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준호는 당시 충전소 이용 내역을 찾아냈다. 차량이 창고에 있었다고 기록된 시간에 실제로는 반대편 지역에서 충전 중이었다. 누군가 그들의 사적인 동선과 회사 자료 이동을 억지로 연결하고 있었다. 증거를 찾았다는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설아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내 신원 확인을 시킨 것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준호는 손을 멈췄다.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건 내가 시켰습니다. 설아의 표정이 굳었다. 준호는 변명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위험한 사람인지 확인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약점을 찾으려 한 겁니다. 당신에게는 신뢰를 요구하면서 나는 뒤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설아가 차갑게 물었다. 왜 빚까지 만들었어요? 당신이 돈 때문에 떠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를 내놓는 걸 보고 만족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상대가 답하지 않을 권리도 인정하겠습니다. 설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자신도 가방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지된 명성호텔 최상위 카드였다. 나도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면 쓰려고요.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독립한 게 아니라 독립한 척한 거였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도망가지 않고 있잖아요. 설아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도요. 그날 밤 강성재가 준호를 따로 불러냈다. 약속 장소는 한울 모빌리티 본사가 아니라 조용한 회원제 라운지였다. 성재는 초라한 배달 재킷을 입고 나타난 조카를 보며 잔을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배웠겠지. 회사로 돌아와라. 준호는 앉지 않은 채 물었다. 조건이 뭡니까? 성재는 명성호텔 관련 조사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밀었다. 윤설아가 사기 계약을 통해 자료를 빼냈고 넌 그 여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정리하면 된다. 내 권한은 복구될 거고 회장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실 거다. 준호는 보고서를 펼치지 않았다. 숙부가 만든 자료입니까?
성재의 미소가 사라졌다. 말을 조심해. 차량 위치 기록이 수정됐습니다. 수정 권한은 본부 관리 계정에만 있습니다. 설아 씨의 계약업체와 우리 협력사도 같은 사람에게 연결돼 있더군요.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너는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가졌어. 나는 이 회사를 20년 동안 지켰는데도 네가 돌아오면 자리를 비켜야 한다. 그런 네가 능력도 없는 윤설아와 손을 잡고 두 집안을 합치려 했지. 준호는 숙부의 분노 속에 단순한 탐욕 이상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혼담을 원한 적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네 존재만으로 위협이 돼. 성재는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그 여자를 버리면 넌 살 수 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실은 확인해야겠죠. 성재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녹음기를 챙기며 말했다. 이번에는 돈이나 혈통으로 이기지 않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직접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설아 역시 피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명성호텔 본사로 향했다. 정문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뒷문을 찾지 않았다. 낡은 코트와 운동화 차림으로 카메라 앞을 지나 로비에 들어섰다. 직원들은 전무였던 그녀를 보고도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했다. 설아는 할머니의 집무실 앞에서 제지당했지만 비서에게 감사위원회 제출 자료와 계약 원본을 건넸다. 손녀로 온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로 왔어요. 윤 회장은 결국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설아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도 않았다.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체에 2번 돈을 보냈으며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족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회사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자료 유출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했다. 제가 어리석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리석다는 이유로 범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윤 회장이 냉정하게 물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니? 설아는 준비한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았다. 직위를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조사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보호받는 손녀가 아니라 책임지는 당사자로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아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결국 윤 회장은 독립감사팀과의 면담을 허락했다. 집무실을 나온 설아의 휴대전화에는 준호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차량 원본 데이터와 성재의 발언 기록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설아는 한참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확인하자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식당 위 작은 방에서 자료를 하나씩 맞춰보았다. 설아의 계약서가 작성된 시간, 준호의 차량 기록이 수정된 시간, 창고에서 호텔 자료가 반출된 시간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었다. 누군가는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다가 그 직후 자료 이동 기록을 만들어냈다.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설아가 중개인에게 2번째 돈을 보낸 날의 접속 기록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명성호텔 내부 서버에서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시간 설아는 강남에서 준호의 승객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편의점 앞 보안 카메라와 운전 플랫폼 신고 기록이 같은 시각을 증명했다. 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연결됩니다. 숙부는 우리의 거짓말을 이용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부끄러워했던 평범한 날들이 오히려 결백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감사위원회에 같이 가도 됩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통보했을 것이다. 설아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같이 가요. 대신 내 말은 내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도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설아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설아는 창밖의 좁은 골목을 바라보았다. 둘은 아직 직위도, 차도, 확실한 미래도 없었다.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지금, 오히려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울모빌리티와 명성호텔의 공동감사위원회가 열린 날, 윤설아와 강준호는 같은 차를 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여의도 회의장에 도착했다. 기자들은 정문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두 후계자가 손을 잡고 등장할 것이라 예상한 카메라들은 서로 다른 시간에 혼자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다. 설아는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자료 유출에 관여하셨습니까? 라는 기자의 외침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제 실수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지도 않겠습니다. 준호 역시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회사 시험 차량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했고 직원에게 개인 신원 확인을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악용될 틈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덧붙였다. 그 책임과 자료 조작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회의장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맞췄다. 준호가 먼저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설아는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누가 대신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 각자 할 말은 우리가 해요. 준호는 조용히 답했다. 그래서 같이 온 겁니다. 회의실에는 두 그룹의 회장과 사회위원, 법무 담당자, 독립감사팀이 앉아 있었다. 강성재는 테이블 끝에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지만 이전처럼 여유로운 표정은 아니었다. 설아가 먼저 발표대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부동산 계약서 원본과 송금 기록 식당 근무표를 화면에 띄웠다. 저는 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체에 2번 돈을 보냈습니다. 판단이 어리석었고 그로 인해 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이 점은 제 책임입니다. 윤명성 회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설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료 유출 보고서에는 제가 중개인에게 2번째 송금한 날 명성호텔 내부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 시간 저는 강남의 한 편의점 앞에서 차량 분쟁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편의점 보안 영상과 운전 플랫폼, 고객센터 접수 시간이 나타났다. 설아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확대했다. 이 기록은 외부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 시각과 영상 시각이 일치하고 그 사이 저는 호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 중 한 사람이 물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윤 전무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접속 기록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까?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제가 실수로 남긴 흔적을 이용해 범죄의 경로처럼 꾸민 것입니다. 다음으로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울모빌리티 차량의 원본 충전 기록과 수정된 위치 데이터를 나란히 제시했다. 자료 유출이 일어난 날 보고서에는 차량이 협력사 창고에 있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충전소 기록은 반대편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치 기록은 본부 관리 계정에서 수정됐습니다. 수정 권한을 가진 계정은 모두 3개였고 그중 하나가 강성재 부회장실에서 사용됐습니다. 성재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공용 계정은 여러 직원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준비한 다음 화면을 띄웠다. 맞습니다. 그래서 접속 시간과 출입 기록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해당 시간 부회장실 층에 출입한 사람은 3명이었고 그중 2명은 이미 감사팀 조사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이어서 준호는 식당 배달을 하며 발견한 창고 사진과 설아의 거래 명세서를 보여주었다. 같은 업체가 한울의 차량 데이터 관리와 명성의 행사 자료 운송을 동시에 맡고 있었고 그 업체 대표는 성재의 오랜 측근이었다. 우리가 가명으로 만난 사실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한 것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엮어 내부 거래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조작입니다.
준호는 성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숙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강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사위원이 녹음 자료 재생을 승인하자 라운지에서 나눈 대화가 회의실에 흘러나왔다. 윤설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 준호의 권한을 복구해주겠다는 제안, 두 후계자의 결합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말, 그리고 준호는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는 성재의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성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변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했다. 회의실 안에 숨소리마저 돋았다. 그는 준호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이 밀려날 운명이었다고 말했다. 형이 세상을 떠난 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과 협상 비난을 모두 떠안았지만 회장석은 언제나 준호를 위해 비워져 있었다. 나는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했고 가장 많은 걸 포기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몇 년 외국에 있다 돌아와 후계자라는 이름만으로 내 위에 섰다. 준호는 그의 분노를 조용히 들었다. 설아 역시 성재가 단순히 돈을 탐낸 것이 아니라 혈통만으로 계승이 결정되는 체계 속에서 오랫동안 무너졌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설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당한 제도를 바꾸고 싶었다면 정면으로 싸웠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감정을 이용해 범죄자로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희는 모든 걸 잃어본 적이 없으니 쉽게 말하지. 준호가 대답했다. 그래서 이번에 잃어봤습니다. 그런데 잃어보니 더 분명해졌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순간 자격도 함께 잃는다는 걸요. 감사위원회는 강성재를 즉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자료를 외부 조사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협력사 계약은 중단됐고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에게도 각자의 책임에 맞는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회의는 성재의 몰락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준호는 자신에게 곧바로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강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숙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후계자를 태어난 순서로 정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래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든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경영진 선임 절차를 외부 평가와 공개된 성과 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윤설아 역시 명성호텔 전무직 복귀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와 현장 운영 부서에서 정식 평가를 받으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차갑게 물었다. 네가 접시를 나르며 배운 것이 경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설아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접시를 나르면서 손님 한 명의 불만이 직원 한 명의 하루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배웠어요. 방 하나를 계약하면서 정보 한 줄을 확인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고요. 제가 앞으로 사람과 회사를 책임지려면 그걸 모르는 전무보다 아는 직원부터 되는 게 맞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손녀를 어린아이처럼 보지 않는 눈빛을 보였다.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언론 발표까지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서울의 빌딩과 강물이 회색빛 아래 펼쳐져 있었다. 설아는 난간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혐의가 풀렸지만 마음은 예상만큼 가볍지 않았다. 준호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더 가까이 가도 되는지 묻듯 기다렸다. 설아가 먼저 말했다. 이제 조사도 끝났고 당신이 거짓말한 이유도 알아요. 준호는 조용히 답했다. 이유를 안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설아는 그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또 조사부터 할까봐 무서워요. 준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먼저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당신 몰래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설아는 한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힘들어지면
또 도망칠지도 몰라요. 가족이 내 인생을 결정하려 하면 설명하기보다 사라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찾으러 가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설아는 작게 웃었다. 보통은 도망간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려야겠죠? 기다리는 거 잘 못하잖아요. 연습하겠습니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설아는 그제야 그의 진심이 들렸다. 그는 자신을 되찾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기다릴 권리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뀌기 위해 연습하겠다고 했다. 그는 초토난 물리, 성수동 식당의 야간 배달 서비스는 두 사람이 복귀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울 모빌리티와 명성호텔은 그것을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으로 편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설아와 준호는 운영권을 최미경과 기존 직원들에게 남겼다. 대신 병원과 야간 사업장을 연결할 수 있는 차량 지원과 주문 시스템만 제공했다. 미경은 계약서 첫 장에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도 두 사람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나중에 회사에서 뺏어가는 거 아니죠? 설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5번 확인했어요. 준호가 옆에서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6번째로 확인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두 사람에게 앞치마를 던졌다. 확인 다 했으면 오늘 주문이나 포장해요. 대표든 상무든 바쁜 시간에는 다 똑같아요. 설아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둘렀고 준호는 더 이상 흰 장갑 없이 뜨거운 용기를 상자에 담았다. 손에 소스가 묻자 그는 잠시 굳었지만 물티슈를 찾지 않고 일을 마쳤다. 설아가 그것을 보고 웃자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왜 웃습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나 싶어서요. 설아 씨는 오늘 접시를 아직 하나도 안 깼습니다. 설아가 자랑스럽게 턱을 들었다. 그 순간 주방 안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접시를 떨어뜨린 사람은 준호였다. 식당 안에 웃음이 터졌고 준호는 처음으로 실수를 숨기지 않고 직접 빗자루를 들었다. 몇 달 뒤 양가에서는 두 사람의 혼담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강요가 아니라 축하에 가까운 분위기였지만 설아와 준호는 동시에 거절했다. 한울과 명성의 전략적 관계를 위해 결혼한다는 문구가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간다면 서명하지 않겠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강 회장은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이미 서로 좋아하면서 왜 결혼 이야기는 거절하는 거냐?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아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회사가 필요해서 시작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설아도 할머니에게 말했다. 망구가민 무타는 무리도가 망이타. 망구가민 무타는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룹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에요. 두 집안은 못마땅해 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지 못했다. 설아와 준호는 정식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첫 번째 규칙은 가명을 쓰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사라지거나 조사하지 말고 먼저 묻는 것이었다. 준호가 규칙을 문서로 만들자고 하자 설아는 종이를 빼앗아 찢었다. 연애도 계약처럼 하려고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아는 그의 손바닥에 펜으로 3 단어를 적었다. 묻기, 말하기, 기다리기. 이 정도면 돼요. 그들의 새로운 첫 데이트는 모든 것이 시작된 명성호텔 강남점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설아는 자신이 현장 실습 중인 호텔에서 퇴근한 뒤 중고로 구입한 작은 경차를 몰고 준호를 데리러 갔다. 준호는 한울 모빌리티 평가 프로그램을 마친 뒤 일반 직원들과 같은 출입구로 나왔다. 두 사람은 성수동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기로 했지만 길을 잘못 들어 명성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바로 그들이
슈퍼카와 전용 세단 사이에서 서로의 정체를 처음 확인했던 장소였다. 설아는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 역시 그날의 차가운 침묵을 떠올렸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고객님, 이 구역은 대형 차량 전용입니다. 다른 층으로 안내해드릴까요? 준호는 설아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가장 가까운 자리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맞는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설아는 차를 돌리려다가 콘솔 안에서 오래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발견했다. 첫 데이트 때 남은 돈이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꺼내 준호에게 흔들어 보였다. 오늘 주차비는 내가 내요. 준호가 물었다. 기름값은요? 설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반씩 내요. 우리 둘 다 가난한 척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차가 천천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번에는 슈퍼카도 수행기사도 두 사람을 감시하는 검은 승용차도 없었다. 설아는 길을 잘못 들어 출구를 한 번 더 지나쳤고 준호는 곧바로 방향을 지시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왜 말 안 해요? 설아가 묻자 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도와줘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려고요. 설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 도와주세요. 대신 명령은 하지 말고요. 준호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한 뒤 차분하게 길을 알려주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서울의 밤거리가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부자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윤설아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것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고 강준호는 의심이 생겼을 때 상대를 몰래 시험하는 대신 두려움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설아는 길을 잃을 것이고 준호는 모든 것을 확인하려는 충동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잘못된 선택 뒤에 숨지 않고 서로에게 물을 수 있었다. 차가 신호등 앞에 멈추자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윤설아 씨, 오늘부터 다시 만나주시겠습니까? 설아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세 단어를 바라보았다. 네, 대신 이번에는 진짜 이름으로 시작해요.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설아는 엑셀을 밟았고 두 사람의 작은 차는 화려한 서울의 불빛 속으로 천천히 달려나갔다.